여러분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과학과 김새별입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또 열심히 과학을 진행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2023년 1회 검정고시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 검정고시 시험에 대해서 우리 오늘 기출 해설 진행해 보실 거고요. 저와 함께 고졸 검정고시 과학을 진행을 해 보시도록 할 겁니다. 시험을 보고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앞으로의 시험을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일단 문제를 한번 봐주셨을 때 자료를 해석해야 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3번, 4번, 그리고 뭐 7번, 8번 요런 문제들 같은 경우 자료를 주어진 자료, 그림 자료라던가 뭐 표, 그래프 이런 것들을 해석하는 부분들이 많았죠. 21번도 그렇고요. 22번도 그렇고요. 24번도 그렇고, 그죠? 요런 부분들이 일단 조금 많았고, 그리고 일단 처음에 문제를 보셨을 때, 어렵다라고 생각하신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왜냐면 처음부터 뭐 핵발전에 대한 연료 나오고 있고, 열기관이 한 일에 대해서 이런 걸 풀어나가시기 위해서는 공식을 바탕으로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물리 파트 같은 경우가 조금 난이도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뭐 앞부분에 조금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서 조금 어려워요 라고 느끼신 분들도 계셨을 거고요. 마지막에 24번 같은 문제 같은 경우도 뭐 가시광선 영역 이렇게 조금 낯설게 느껴지시는 용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어렵게 생각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난이도 같은 경우는 한 중상 정도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1번부터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합니다. 2023년 1회에 있었던 고졸검정고시 과학 기출해설 특강 가도록 할게요. 자, 1번입니다. 지금 그림이 무엇이 제시가 되고 있냐면 핵 분열 반응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반응을 이용하는 핵 발전의 연료에 해당하는 것을 여기에서 찾아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여기에서 지금 봐주셨을 때 핵 분열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핵이 분열하는 거잖아요. 중성자가 충돌을 하면서 핵이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면서 뭐 두세 개 정도의 중성자가 이제 나오고, 이런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연료가 누가 되어야 되냐면 원자핵이어야 되는데요. 원자핵이 상대적으로 조금 무거워야 이렇게 분열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무거운 원자핵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무거운 원자핵 바로 우라늄이 대표적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무거운 원자핵의 대표적인 것 우라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도록 할게요. 열 효율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는 열 효율을 계산하시는 문제 공식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요. 자, 열 효율 같은 경우를 퍼센테이지로 계산을 하실 때 일단 아래 부분에 뭘 넣어 주셔야 되냐면 열기관에 공급된 열 에너지를 아래쪽에다가 넣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열기관이 한 1이 있을 겁니다. 열기관이 한 1, 요걸 위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퍼센테이지로 나오기 때문에 곱하기 100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열 효율 자리에 20%를 넣어주셔야 되겠고, 열기관에 공급된 열 에너지가 100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하는 건 열기관이 한 1이니까 여기를 x로 두고요. 자, 100을 곱해 주십니다. 요거 정리를 해주시면 x에 x가 20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열기관이 한 1은 20줄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유낙하하는 물체가 주어지고 있어요. 같은 시간 간격으로 나타냈는데요. ABC에서 물체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주셔야 되고요. 현재 공기 저항은 무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자유낙하하는 물체를 생각을 해보셨을 때 운동 방향이 이 방향이거든요. 근데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힘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힘 같은 경우는 누구냐면 중력이죠. 자,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힘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합니다.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게 되는데 일정하게 증가. 어느 정도로 증가하냐면 1초에 약 9.8m/s씩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면 A 같은 경우 가속도 0이 아니라 1초에 9.8m/s씩 일정하게 증가하게 되는 거죠.
자, B에서 속도는 일정한 것이 아니라 속력은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C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0이 아니라 중력이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와 B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같겠죠. 힘의 방향 같은 경우는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4번이 옳은 설명이 되겠죠. 이런 문제 이제 자료를 해석하시면서 문제를 풀어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느끼실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질량이 다른 두 물체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각각 일정한 속도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두 물체의 운동량의 크기가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운동량이라는 것을 어떻게 구하는지를 공식을 좀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요. 질량에다가 그리고 속도를 곱해 주셔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이 둘을 곱했더니 3이라는 값이 나오죠. 그럼 이들도 곱했을 때 운동량의 크기가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3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그렇다면 속도 같은 경우는 3m/s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운동량의 공식을 알고 계셔야지만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고요. 자, 5번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림을 보시면서 찾아주시면 참 좋은 그런 부분이죠. 그래핀이 튜브 형태로 결합됐대요. 그래핀 같은 경우 누구로 이루어져 있냐면 탄소로 이루어져 있죠. 탄소 원자, 그죠? 탄소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핀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탄소 원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건데, 이 탄소로 이루어진 이 친구들이 튜브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고, 구리보다 열이 더 잘 전달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요거 명칭은 뭘까요? 탄소 나노튜브를 이야기합니다. 특히 그래핀이라던가 플러렌이라던가 탄소 나노튜브 같은 경우는 그림의 이 모양까지 하셔가지고 그래핀, 탄소 나노튜브, 플러렌 구분하셔서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건 튜브 형태가 되기 때문에 탄소 나노튜브, 정답은 4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탕과 염화나트륨에 대한 설명인데요.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설탕 같은 경우는 만약에 고체 상태의 설탕이 있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고체 상태가 있었던 걸 물에 녹입니다. 물에 녹이게 되더라도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온으로 나뉘어지지 않아요. 이온 결합 물질 같은 경우는 양이온, 음이온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에 녹이게 되면 양이온, 음이온이 이렇게 나뉘어지거든요. 근데 설탕 같은 경우는 이온 결합 물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탕을 물에 녹였을 때 양이온, 음이온으로 나뉘어지지도 않고, 그리고 물에 녹였을 때 이온들이 없기 때문에 전원장치를 연결했을 때 전류가 흐르지도 않습니다. 설탕을 물에 녹이면 대부분 이온이 되지 않아요. 만약에 이온 결합 물질이라면, 그죠? 이온 결합 물질이라면 양이온, 음이온이 결합되어 있는데 그들이 물에 녹으면 양이온, 음이온이 있으니까 그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온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전원장치 연결했을 때 전류도 흐를 텐데, 설탕은 이온 결합 물질 아니고요. 그러니까 물에 녹아도 대부분 이온이 되지 않죠. 이들은 이온에 의해서 이루어진 물질이 아닙니다. 설탕은. NaCl 같은 경우를 살펴봐 주셨을 때 이 친구들이 Na+하고 Cl-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이 되어 있어요. 이온 결합 물질이라는 거죠. 근데 이 친구들을 이제 물에 풀어요. 수용액을 만듭니다.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이온으로 나뉘어지기 때문에 전원장치를 연결을 했을 때 이들은 전기가 잘 통해요. 수용액 상태로 살펴봐 주셨을 때는 이온 상태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전기가 잘 통하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 같은 경우는, 이온 결합 물질은 물에 녹였을 때, 수용액 상태가 됐을 때 전기가 잘 통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설탕은 이온 결합 물질이 아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정답은 디귿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탕하고 염화나트륨이 나왔는데 염화나트륨 같은 경우가 바로 이온 결합 물질 되겠죠. 자, 전기에너지의 생산과 수송 과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주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발전소, 변전소, 주상변압기, 가정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발전소는 말 그대로 발전, 전기에너지를 만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발전소 같은 경우는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장소, 네, 맞습니다.
이 발전소에서 전기에너지를 만들게 되면 변전소에서 전압을 바꾸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변전소에서 전압을 바꾸는 역할. 그리고 이 전력 수송. 자, 이 전력이 수송되는 과정에서 전력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 전력이 수송되는 과정에서 전력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실되는 걸 좀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전압을 높인 상태로 해가지고 이제 전달을 하게 되고 그렇게 이제 전달을 하다가 가정에는 220V로 낮춰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주상변압기에서 전압을 220V로 낮춰가지고 가정으로 공급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뭐 전력 손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뭐 낮은 상태에서 그냥 전달을 해도 상관이 없었겠죠. 그런데 전력 수송 과정에서 이렇게 전력 손실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전력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일정 전력을 송전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전압을 높이는 것이 상대적으로 전력 손실을 좀 줄이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봐주셨을 때 상대적으로 초반에 우리가 사용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좀 전압이 높은 상태에서 송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여기 같은 경우 전력 수송 과정에서 전력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발생합니다. 발생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주상변압기 같은 경우를 봐주셨을 때 전압을 220V로 낮춰서 가정으로 전기에너지를 공급하죠. 올 때는 되게 높았는데 우리 가정에서 사용하는 형태로 낮춰서 이렇게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주시면 정답은 3번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 볼까요? 산소 원자와 네온 원자의 전자 배치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이 산소 원자가 안정한 원소인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하기 위해서 얻어야 하는 전자의 개수는 몇 개인가요? 우리 이 전자 껍질을 봐주시면 첫 번째 전자 껍질, 뭐 두 번째 전자 껍질 이렇게 전자 껍질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전자가 2개가 앉아야 안정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가 앉아야 안정입니다. 자, 그러면 산소를 봤더니 첫 번째 2개가 앉았고 그리고 두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앉았어요. 8개가 있어야 안정인데 지금 6개가 있으니까 몇 개가 더 있어야 돼요? 2개가 더 필요하죠. 그래서 요 자리하고 요 자리에 지금 전자를 얻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2개를 얻어야 우리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되면서 안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얻어야 하는 전자의 개수 2개가 된다라는 거. 8번의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질산은 수용액에 구리선을 넣어두면 구리는 전자를 잃어서 구리 이온으로 산화가 되고 은이온은 전자를 얻어서 은으로 뿅뿅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산화환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산화환원. 자, 우리가 여기 교육과정에서 학습을 하고 있는 산화환원 같은 경우는 산소의 이동에 따른 것이 있고 전자의 이동에 따른 것이 있거든요. 산소 같은 경우는 산소를 얻어야 산화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산소를 잃으면 환원이 된다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전자는 좀 반대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전자를 잃어야 산화가 되고 전자를 얻어야 환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구리 같은 경우는 전자를 잃어라고 얘기했으니까 전자를 잃어서 산화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은이온 같은 경우는 전자를 얻었으면 환원이 되겠죠. 그래서 기억에 들어갈 것은 바로 환원 4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은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푸른색으로 변하게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거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거 바로 염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염기라는 것은 수용액 상태에서 OH-를 내놓는다면 그들을 우리는 염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다음 물질의 수용액 중에 이와 같은 성질, 즉 염기인 것 찾아주세요. 염기 찾아주세요라는 속뜻이 숨어져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가 꼬고 문제가 뭐 굉장히 좀 간단한 것 같지만 그 문제 속에 내포되어 있는 그런 의미를 좀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푸른색으로 변하게 한다는 건 염기고
염기라는 것은 수용액 상태에서 OH-를 내놓아야 되니까 주어진 것 중에서 염기 찾아주세요. 조심하셔야 될 건 그냥 여기에 OH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OH-를 내놓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수용액 상태에서 지금 뭐 양이온, 음이온이 되는데 그때 이제 OH-가 나오는지를 봐주셔야 돼요. 이 친구를 한번 봐주시면 이제 이 친구가 어떻게 되냐면 물에 녹았을 때 K+하고 OH-하고 이렇게 나뉘어지니까 OH-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 같은 경우가 바로 염기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실 수 있을까요? 염기를 찾는 문제였고요. 자, 화학 반응식에서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반응하는 계수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요거 지금 H+하고 OH-가 반응해서 H2O가 만들어지는데요. 자, 이들 같은 경우는 얘 하나하고 얘 하나가 반응을 해서 H2O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들의 계수비 같은 경우는 1대1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H+하고 OH- 같은 경우는 1대1로 반응해서 H2O를 만들게 됩니다. 자, 단백질의 형성 과정입니다. 단백질의 형성 과정 처음부터 한번 봐주시면 단위체를 묻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걸 정말 단순하게 물어봤을 때 단백질의 단위체. 이거 누구예요? 아미노산이죠. 그래서 정답은 아미노산 끝. 그렇죠? 이렇게 단순한 문제인데 이걸 조금 어렵게 표현하기 위해서 봐주시면 보세요. 여기 지금 아미노산이 들어가는 거고 아미노산의 펩타이드 결합이 이루어진대요. 아미노산이 결합하면서 물 분자가 빠지면서 결합하는 걸 우리가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들이 쭉 이제 연결이 되면서 폴리펩타이드가 되고 그리고 이제 이들이 입체 구조를 띠면서 일부 특정한 이제 뭐 단백질 같은 경우를 이루게 되는데 이런 낯설고 어려운 용어들 그렇죠? 이런 게 나오니까 저거 A가 뭐지 어렵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단순하게 이 문제를 바꿔보신다면 단백질의 단위체 누굴까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그렇죠?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단백질의 기본 단위체 아미노산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이제 조금 학습을 하셨으면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을 하고 그로 인해서 폴리펩타이드가 되고 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는 과정을 이해를 하셨을 텐데 정말 조금 단순한 접근이라면 그냥 단백질의 단위체를 물어보는 문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조금 어렵게 난다면 이제 나중에는 펩타이드 결합이라던가 폴리펩타이드라는 용어까지도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겠죠. 자, 13번 같은 경우도 용어의 의미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 생물종 내에서도 개체마다 유전자가 달라요. 네, 누가 달라요? 유전자가 달라요. 그래서 다양한 형질이 나타납니다. 하나의 종에서 나타나는 유전자의 다양한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요거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바로 유전적 다양성 또는 요거를 유전자 다양성이라고 하는 교재도 있습니다. 유전자 다양성. 그래서 둘 다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유전자가 다양한 정도. 그래서 같은 종임에도 불구하고 개체마다 조금씩 다른 이런 특이점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당벌레 같은 경우도 등에 있는 그 무늬 같은 경우를 봤을 때 다 똑같은 것 같지만 살짝 다르다고 합니다. 이거 바로 유전자가 다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바로 이런 거 같은 경우를 봐주셨을 때 유전자가 다양한 정도, 유전자 다양성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중 생물이 생명 유지를 위해 자 여기부터 중요합니다. 생물체 내에서 물질을 분해하거나 합성하는 모든 화학 반응 이거 뭐라고 얘기할까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밖에서가 아니라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화학 반응 우리 일반적으로 물질대사라고 한다라는 거. 물질대사의 용어를 묻고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죠? 자, 광합성이 일어나는 식물의 세포소기관 요것도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일단 뭐 그림이 나와가지고 뭔가 조금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시긴 할 거예요. 이거 뭐냐면요. 자, 준비물이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필요하고 빛에너지가 필요한데 이 장소에서 광합성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러면서 포도당이랑 산소를 만들어냅니다. 이걸 지금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근데 어디에서 일어난다라고 봐주시면 될까요? 광합성은 엽록체라는 장소에서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엽록체 정답은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 묻고 있는 문제가 되겠고요.
자, 이 문제 또 났습니다. 제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정말 강의 설명 드릴 때도 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자, 이것도 나고요, 이것도 나고요, 이것도 나고요, 이것도 나고요, 이것도 납니다. 정말 그 정도로 계속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거 뭐냐면요. DNA가 단백질을 만들 건데 사실 DNA가 직접 단백질을 만들지 못해요. DNA는 정보를 제공해 줄 뿐이죠. 자, DNA 같은 경우에 이제 유전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 친구는 유전 정보를 저장만 하고 있을 뿐 단백질을 직접 만들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DNA에 있는 그 유전 정보를 RNA에다가 이제 전달을 해주는 과정을 전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DNA가 사실 핵 속에 있는데요. 커가지고 핵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핵에서 빠져나와서 세포질에 이제 단백질을 만드는 여러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세포질에 나와야 되는데 얘가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DNA가 핵 속에서 RNA에다가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과정을 우리가 전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RNA가 우리 DNA의 정보를 받았죠. 이 정보 받은 걸 번역을 해서 결과적으로 뭘 만들 거냐면 단백질을 만들 건데 이 만드는 이 과정은 세포질에서 일어나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기역 같은 경우는 RNA가 될 것이고요. 니은 같은 경우는 단백질.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바로 누구냐면요.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죠? DNA가 되겠죠. DNA가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DNA 같은 경우는 너무 크기 때문에 핵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죠? 이들 같은 경우는 이중의 나선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중이고 베베베베베 이렇게 꼬여져 있는 형태고요. 지금 여기 뭐 A, C, T, G 요거 같은 경우는 뭘 나타내냐면 염기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염기들이 서로 짝꿍이 정해져 있어요. G하고 C가 짝꿍이에요. G하고 C가 짝꿍, G하고 C가 짝꿍. 그리고 T하고 A가 짝꿍입니다. T하고 A가 짝꿍, T하고 A가 짝꿍. 그래서 지금 이중인데 만약에 한쪽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얘는 짝꿍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쪽을 가리더라도 누군지 알아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DNA가 RNA한테다가 정보를 제공을 해주고 RNA의 그 정보를 번역을 해가지고 단백질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지금 주어진 것은 이중 나선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중 나선 구조의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것 바로 DNA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생태계 구성 요소 중 생물적 요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생물적 요인이니까 소비자, 분해자, 여기는 생산자. 그러면 우리는 주어진 것 중에서 생산자를 찾아주시면 되겠죠. 생산자라는 것은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내는 그런 생물이 됩니다. 아무래도 벼 같은 경우가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내겠죠. 그러니까 벼 같은 경우가 생산자가 될 거고요. 토끼나 독수리 같은 경우는 만들어져 있는 양분을 먹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소비자라고 얘기를 하죠. 토끼, 독수리 같은 경우는 소비자. 그렇다면 곰팡이 같은 경우는 뭐 생물의 사체라던가 아니면 뭐 배설물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분해하면서 양분을 취하기 때문에 분해하면서 취하죠. 그래서 이들은 분해자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A가 지금 생산자이기 때문에 벼 1번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어느 지질시대의 표준 화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생물 공룡인데요. 우리 공룡은 어느 시대 때 번성했을까요? 저와 함께 공부를 하셨으면 세 글자 떠올려 주셔야 되겠죠. 암시룡. 그게 뭘까요? 우리 중생대 때 번성했던 중생대를 대표하는 화석. 암시룡이에요. 암시룡. 뭐라고요? 암시룡이요? 암시룡이 뭐예요? 처음 들어보는데요. 암모나이트, 시조새, 공룡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나오면 중생대를 대표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만약에 발견이 됐다면 이런 화석이 발견이 됐다면 이 지층은 중생대 때 만들어졌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중생대, 공룡은 중생대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구 내부의 층상 구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중 하나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A가 가장 바깥쪽에 있으니까 지각이 될 것이고요. B는 멘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는 외핵이 될 거고요. D 같은 경우는 내핵이 될 거고요.
자, 이들 중에서 액체 상태인 층 누굴까요? 지각은 일단 우리가 밟고 있는 지구의 단단한 겉부분이니까 이 친구 고체입니다. 멘틀도 고체예요. 물론 멘틀 같은 경우는 유동성이 있는 고체입니다. 유동성이 있긴 하지만 고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내핵도 고체예요. 그렇다면 누가요? 외핵 같은 경우가 액체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고체인데요. 외핵만 액체. 정답은 3번 되겠죠. 자, 판의 경계에 발달하는 지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발산형 경계예요. 멘틀이 대류에서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들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발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발산형 경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화살표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거고요.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부분이니까 결과적으로 위에서는 이렇게 판과 판이 멀어지고 있는, 그래서 발산형 경계. 그리고 이렇게 판과 판이 멀어지는 이 과정 속에서 새로운 것이 생성이 되겠죠. 그래서 판이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기가 지금 바닷속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해양판이고 여기가 지금 바닷물로 차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들이 상승하면서 멀어지면서 여기를 우리가 봤을 때 바닷속의 높은 산맥, 해령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해령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발산형 경계에서 생성이 됩니다. 발산형은 우리가 화살표로 그려봤을 때 이렇게 판과 판이 멀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해구하고 호선열도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에요. 이게 뭐죠? 판과 판이 가까워지는 요거 수렴형 경계입니다. 수렴형 경계. 해구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판하고 판이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이들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밀도가 큰 묵직한 판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부딪히면서 얘가 무거우니까 아래쪽으로 스르르르르 들어가면서 깊은 구덩이가 생깁니다. 그거 바닷속의 깊은 구덩이 해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호상열도는 이렇게 판과 판이 가까워지면서 호의 모양으로 열도, 이렇게 작은 섬 같은 경우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죠. 자, 변환단층 같은 경우는 화살표 이렇게 그려줄 수 있습니다. 뭔가 판이 생성이 되거나 소멸되지 않고 보존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보존형 경계에서 변환단층 생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발산형 경계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지형 묻고 있기 때문에 해령, 정답은 1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자, 지구 시스템을 이루는 각권의 상호작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상호작용에 대한 문제는 제가 누차 항상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매회 거의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죠. 자, 이 부분. 화산활동에 의한 화산가스가 대기 중으로 방출됐는데 이것은 어떤 권과 어떤 권의 상호작용인지를 골라주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화산활동이라는 것은 우리 마그마가 있다면 이 마그마가 지표 중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약한 부분을 뚫고 바깥쪽으로 나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직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러면서 이 화산활동에 의해서 화산가스가 나왔는데 그것이 어디로 갔냐면 대기 중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직권과 기권의 상호작용. 직권과 기권의 상호작용. 그러니까 정답은 A 1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실 수 있을까요? 거의 매회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매회 출제가 되고 예시도 너무 많아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풀어나가시기 위해서는 이렇게 예제가 나왔을 때 각각의 구성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찾아주시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권이 뭐고 기권이 뭐고 생물권이 뭐고 수권이 뭐고 이들을 각각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정답은 1번 되겠고요. 자, 기역에 해당하는 것. 태평양의 적도 부근에서 부는 무역풍이 몇 년에 한 번씩 약해집니다. 여러분, 이것만 찾으셨다면 정답 찾으실 수 있어요. 자, 남적도 해류의 흐름이 느려져서 동태평양 적도 해역의 표층 수온이 평상시보다 높아집니다. 이러한 현상 뭐라고 할까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 바다가 이렇게 있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쪽이 동쪽, 이쪽이 서쪽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무역풍이 부는데요. 원래 무역풍이 이렇게 불면 무역풍, 바람이 이렇게 불잖아요. 그럼 바람의 방향으로 바닷물도 쭉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물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여기에 물이 비니까 아래쪽에서
차가운 물, 상대적으로 차가운 물이 올라오는데 이걸 우리가 용승이라고 얘기를 해요. 차가운 물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여기는 수온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거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수온이 높아질 겁니다. 이런 상황이 돼요. 여기는 낮아지고 여기는 높아지고.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자, 여기가 동쪽, 서쪽. 요거 이제 평상시의 모습이고 자, 지금 무역풍이 몇 년에 한 번씩 약해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쏙 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바람이 잘 안 불어가지고 무역풍이 이렇게 약해진 상황이에요. 그러면 얘가 약하니까 바닷물도 잘 이동을 못 하겠죠. 그러니까 바닷물이 이쪽으로 잘 이동을 못하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원래는 바람이 쏴 불어가지고 바닷물이 쏴 이동을 해서 여기에 물이 부족하니까 아래쪽에서 올라오니까 동쪽의 수온이 낮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되냐면 바닷물이 이렇게 못 가니까 이쪽에서 지금 바닷물이 오고 있는 상황. 그럼 용승 일어나기 어렵겠죠? 그럼 원래는 용승이 일어나서 수온이 상대적으로 낮아져야 되는데 이쪽에서 물이 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원래보다 수온이 높아진 그래서 보세요. 동태평양 적도 해역의 표충 수온이 평상시보다 높아집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니뇨라고 얘기를 하죠. 엘니뇨. 그래서 엘니뇨 같은 경우는 무역풍이 약해지면서 생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되겠고요. 자, 수소기체 방정관에서 나온 빛의 방출 스펙트럼을 분광기를 이용해서 맨눈으로 관찰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이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 이제 까만색이 지금 어둡게 지금 표시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이게 칼라로 나와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설명은 충분히 나왔어요. 방출 스펙트럼을 분광기를 이용해서 맨눈으로 관찰을 했대요. 그러면 지금 선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냐면 선 스펙트럼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맨눈으로 관찰을 했을 때 사실 지금은 흑백으로 나와 있지만 색깔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색깔을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건 가시, 눈으로 볼 수 있는 광선이기 때문에 가시광선 영역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수소기체가 이렇게 나타났다고 하니 헬륨 같은 경우는 얘랑 똑같을까요? 수소하고 헬륨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 스펙트럼 같은 경우 같은 위치의 선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수소하고 헬륨은 다른 종류의 원소이기 때문에 이것과 다르게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디귿 같은 경우는 헬륨 같은 경우 같은 위치의 선이 나타나지 않겠죠. 수소하고 헬륨은 다르니까 선 스펙트럼 다르게 나타날 겁니다. 자, 그렇다면 기억하고 니은이 정답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 조금 어렵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색깔도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데 이거 어떻게 풀어요? 하지만 빛의 방출 스펙트럼을 분광기로 봤어요. 그러면 선 스펙트럼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걸 맨눈으로 봤을 때 색깔이 나타나니까 가시, 볼 수 있는 광선, 가시광선에 속하고 그 다음에 수소하고 헬륨 같은 경우는 다른 원소니까 당연히 선 스펙트럼 다르게 나타날 겁니다. 정답은 3번 되겠고요. 자,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의 중심부에서 핵융합 반응이 모두 끝났을 때예요. 자, 그랬을 때 여기에 기억에 해당하는 것이 누굴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가장 처음은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처음은 중심에서 누가 일어나냐면 수소가 핵융합 반응이 이루어지면서 헬륨으로 바뀔 거예요. 물론 정확하게 개수를 봐주시면 뭐 4개의 수소핵이 4개의 수소핵이 요거 4개의 수소 원자핵이 하나의 헬륨 원자핵이 되면서 요렇게 되는 과정에서 질량이 감소하니까 질량 감소한 만큼 에너지를 방출한다라는 거. 근데 간단하게 우리가 썼을 때 중심에서 이제 주계열성에서 이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게 되죠.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자, 수소가 헬륨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주변에서는 사실 누가 있냐면 주변에 수소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심 같은 경우는 온도가 이제 어느 정도 높아지게 되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온도가 되기 때문에 중심에서 수소가 헬륨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는 과정이 일어나요. 자, 근데 이 중심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다 일어났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중심에 이제 누가 남을 거냐면 헬륨이 남을 거예요.
근데 헬륨이 핵융합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온도가 점차적으로 높아지는데 특히나 여기 같은 경우 이제 수소 핵융합 반응이 다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력 수축만 일어나면서 지금 여기는 계속 수축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수축이 일어나면서 상대적으로 온도가 계속 높아지는 상황이고 주변 같은 경우는 계속 수소가 이렇게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 상황에서 여기에서 수축이 일어나면서 온도가 높아지니까 주변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될 거냐면 온도가 점차적으로 이렇게 높아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주변 같은 경우도 이제 뭐가 일어나냐면 자, 중심에서는 계속 헬륨이 수축을 하면서 계속 온도가 높아질 거고 주변 같은 경우는 수소가 어느 정도 데워져서 온도가 좀 높아지면 얘가 이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수소가 헬륨으로 이렇게 바뀌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중심에서 수축이 일어나면서 온도가 계속 높아지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중심에서 이제 온도가 높아졌어요. 그럼 이제 헬륨이 핵융합 반응을 해서 누구를 만드냐면 탄소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 주변에서는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어서 헬륨이 됐고 그리고 그 주변에는 누가 있냐면 우주 주변에는 이제 수소가 가득한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가장 밖에 지금 수소가 있고 그 다음에 헬륨이고 그리고 헬륨이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탄소로 바뀌니까 결과적으로 수소, 헬륨, 탄소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될 거예요. 핵융합 반응이 모두 끝났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수소, 헬륨, 탄소 수소, 헬륨, 탄소 이러한 순서가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기억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헬륨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처음 같은 경우는 중심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헬륨으로 바뀌고 이들이 다 모두 바뀌면 헬륨이 남겠죠. 근데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려면 온도가 높아져야 되고 이들은 이제 중력 수축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온도가 높아집니다. 이들의 온도가 높아지니까 주변도 데워지겠죠. 그래서 주변 같은 경우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 그리고 헬륨은 계속 수축하면서 온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고 결과적으로 얘가 온도가 높아져서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탄소가 만들어지고 요거에 의해서 요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헬륨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주변에는 수소가 있는 상황. 그래서 수소, 헬륨, 그리고 핵융합 반응이 모두 끝났을 때 여기는 탄소. 그래서 정답은 1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헬륨이 정답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5번까지 모두 해결을 한번 해보셨습니다. 괜찮으셨습니까?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방금 보셨던 25번 문제 같은 경우도 있고요. 24번 같은 경우도 칼라로 나오는 문제보다 흑백으로 이렇게 나왔을 때 조금 어려움을 느끼시는 부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24번도 조금 어려우셨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는 이제 용어의 의미 파악하는 거, 뭐 엘니뇨가 무엇인지, 발산형 경계에서 뭐 해령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해구, 호상열도 어디에서 만들어지는지 이런 것들, 용어의 의미 파악하는 거, 소비자, 분해자, 뭐 생산자, 중생대에 만들어지는 이런 것들 해서 용어의 의미들, 엽록체, 물질대사, 유전적 다양성, 그렇죠? 그리고 단백질의 단위체 누구인지, 기본적으로 환원, 산화 무엇인지, 그 다음에 염기를 파악하시는 문제, 그리고 자료를 해석하는 자유낙하 운동이라던가 운동량의 크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상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2023년 1회에 있었던 기출 해설을 모두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어디에서나 열심히 하시는 여러분들 제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에듀윌 합격 패스. 에듀윌 공무원 공인중개사 에듀윌 합격